춘천이모 시리즈 57편 도굴. 이번 얘기는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일 거야. 이번 얘기는 좀 특이한 외형의 귀신들이 나오거든. 보통 현실에선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의 귀신들이야. 학교를 파하고는 언제나처럼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으러 이모네 집에 갔어. 멀리 이모네 집이 보이고 언제나 보는 익숙한 정겨운 이모네로 씩씩하게 달려가던 나는 뭔가 이질적인 풍경을 보게 되었어. 왜잉? 저게 뭐임? 골목길에 숨어서 본 내 눈에 이상한 UFO들이 이모네 집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어. 나도 말만 듣고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혼불이라고 불리던 거였어. 분명 뭔가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모습인데 그 실체는 보이질 않았던 거야. 초등학교 5학년인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별걸 다 보는구나 생각을 했지. 그렇게 골목에 숨어서 한참을 보고 있을 때였어. 이모네 집 대문이 덜컥 열리면서 초로에 많이 아파 보이는 남자 하나가 대문을 나섰거든. 그러자 그때 이모네 집 주변을 떠돌던 혼불이 그 남자에게 돌진을 시작했어. 그 혼불들이 다 그 초로의 남자에게 머리고 어깨고 다리며 막 달라붙기 시작한 거야. 남자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몸에 격심한 통증이 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통증을 느끼는 모습으로 보였겠지만 내 눈엔 그 혼불들이 달라붙는 순간 통증이 온 걸 분명히 봤어. 그 혼분들 중엔 파란 해골 13호도 있었어. 아, 파란 해골 13호 모르나? 옛날 이조시대 때 만화 중에 마루치 아라치란 만화가 있었거든. 거기 악당 두목이 파란 해골 13호요. 해골만 둥둥 떠다니는 놈. 난 골목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고 그 아저씨는 그런 밝은 빗덩이 여러 개를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는 양 사방을 아파하며 멀어져 갔어. 지금까지 살면서 그 뒤로도 몇 번 못 본 거고 그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그게 흔히 혼불이라 부른다는 것도 몰랐거든. 난 그 아저씨가 사라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이모네 집에 뛰어들어갔어. 내가 이모에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더니 다 들으시고는 너한테 해끼칠 혼들이 아니니까 걱정 말고 그냥 못 본 척 하라 하셨어. 난 그제야 그게 그럼 귀신인 거냐고 이모한테 물었고 초딩인 둥이에겐 그런 비슷한 거라고 하시면서 겁내지 않아도 된다셨어. 원래 착한 분들인데 아까 그 아저씨가 아주 나쁜 짓을 했기에 화가 나셔서 따라다니는 거라고. 나는 여보시게 춘천여사 초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 좀 해보시게 하며 들이댔고 사실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는데 얘기를 해주셨지. 그 아저씨의 직업은 코리아 인디아나 존스였어. 카우보이 모자에 채찍 대신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무덤을 발굴하시어 땅에 묻힌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 한국 고고학 연구에 이바지하시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 우리나라 골동품 시장의 메카인 인사동이나 전국 골동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건들 중 상당 부분이 이렇게 무덤에서 저런 도굴범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억지로 세상 밖으로 나온 부장품이거든. 근데 저게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는 게 문제야. 이분들의 작업 매뉴얼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래. 우선 낮에 전국의 산을 다니면서 도굴할 무덤을 찍어. 이땐 무덤의 연대와 도굴한 흔적이 있는가를 살피는 게 중요하지. 연대가 오래 안 된 무덤이야 도굴해봐야 오래된 골동품이 없을 테고 이미 손탄 흔적이 있으면 파봐야 헛고생이니까 대충 마음에 드는 무덤을 확보하면 일단 하산하거나 근처에 야영을 하면서 시간을 죽이지. 그런 후 사람이 없는 야밤에 작업을 시작하는 거야. 산은 사람이 없으면 한낮에도 일반 사람은 무서워. 하물며 한밤중이나 새벽에야 살인자들이 시체 묻으러 가면 갈까 누가 산중 무덤가에 가겠어. 낮에 찍어둔 무덤가에 가서 긴 쇠꼬챙이로 일단 무덤 안을 수색하지. 그 탐지봉은 약 1m 이상 되는 가늘고 강한 강철로 된 쇠꼬챙이거든. 그걸 무덤 주위를 다니면서 푹푹 찔러봐. 보통 사람이 그래봐야 알 수 없지만 전문 도굴꾼들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지하 얼마쯤에 어떤 게 몇 개쯤 들어있다는 것까지 감각으로 다 알 수가 있다더라. 그렇게 물건을 확인하고 나면 무덤의 옆구리를 파면서 관까지의 최단거리를 파는 거야. 그 구멍이 겨우 사람 상체가 억지로 들어갈 정도야. 흔히들 오래된 무덤 옆에 구멍 뚫리면 산짐승짓이라 오해하는데 그거 도굴한 흔적이다. 그리고 손전등 물고 기어 들어가서 부장품을 꺼내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건 물론 돈 때문이야. 헛수고할 수도 있고 보통은 몇십만 원 벌지만 물건 하나 잘 건지면 하나에 몇백, 몇천까지도 벌 수 있기에 쉽게 그 일을 못 놓더라고. 내가 나중에 커서 그 아저씨들에게 들은 바로는 70년대 어떤 도굴꾼은 조그만한 도자기 하나 건져서 그때 돈으로 몇천을 받은 적도 있고 심지어 어느 골빈 세도가 집에서 무덤에 부자품으로 금괴를 넣어서 그걸 도굴한 도굴범이 떼부자가 되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들었거든. 하지만 그게 돈이 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돈 준다고 밤중에 남의 무덤을 파고 부장품 꺼내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겠어? 그분들 진짜 간이 부을 대로 부은 사람들이야. 그 아저씨도 귀신은 믿는데 자기
자기도 몇 번 이상한 일을 도구라며 겪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돈 떨어지는 게 귀신보다 100배는 더 무섭다고 하시더군. 도굴이 참 위험한 직업이긴 해. 불법이다 보니 상해보험도 안 되고 공상 처리도 안 되고, 보통 무덤 쓰는 건 한 세상 잘 살다가 가신 분들이라 특별히 원이 없어서 그나마 나은 건데, 그중 원 안에 사무친 무덤이 있을지 누가 알아? 복불복인데. 그리고 내가 쓰려던 애가 지난번 댓글에 자무님이 하셨던데, 진짜로 예전에 도굴하다가 무덤 무너져서 깔려서 압사하거나 질식사한 적이 꽤 되었나 보더라고. 야산에 무덤가에 사람이 거꾸로 쑤셔 박혀서 죽어서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나도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 그리고 도굴도 기본 매너가 있어야 하는 건데, 원래는 도굴하기 전에 간단히 술이랑 북어 같은 걸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해. 아니, 도둑질을 하는데 저런 걸 한다고 해서 그 망자가 그래 네가 삶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겠습니까? 그냥 도둑질하는 거 자체가 나쁜 건데, 아무리 뭐 예를 갖춘다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예를 갖출 사람들이 애초에 이런 행동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만 안 쓰는 물건 제가 좀 가져다가 살림에 보태게 싸우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야. 그리고 조심히 무덤 열고 꺼낼 거 꺼내고 유골 안 다치게 조심하고 작업 후엔 잘 마무리해드리고. 근데 도굴계에서도 룰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서 아주 무덤을 박살을 내놓은 경우가 많아서 크게 노여움을 사는 건가 봐. 그나마 그 아저씨는 항상 조심하고 고인에게 최대한 신뢰가 안 되게 조심했는데, 그래도 워낙 무덤을 수술한 데다가 밤에 하는 작업이다 보니 그땐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 아저씨에게 붙은 혼불들은 아마 이미 육신에 대한 기억을 다 잊은 영혼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원래 귀신은 죽음 당시나 사고 당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아. 가장 강렬한 기억일 테니까. 아니면 강렬한 원한이 생기거나 집착이 생긴 시점이던가, 둘 다 가장 강렬한 기억이잖아. 아무런 별탈 없이 살다가 가신 분은 내 생각에 아마 저승에서 잘 살고 계시겠지? 살아서 기억도 다 잊으시고 자기 자신도 잊으시고 그러다 자기 무덤 따이는 바람에 열받으셔서 아닐까? 그 아저씨가 도굴한 무덤 주인들이 다 달려들었으면 진작에 죽었겠지만 대부분 그냥 용서해주시고 살아서 승질 좀 있으셨던 몇 분만 쫓아오신 거 아닌가 싶어. 그 파란 해골 13호는 아마 유골이 남아 계셨던 분일 거야. 해골 한쪽이 깨지셨던데 아마 아저씨 탐침질에 찔려서 깨지셔서 그런 모습이었던 듯. 내가 선산 옮겨봐서 아는데, 사람이 매장하면 미이라 되는 경우 빼면 보통 3년이면 100골이 되거든. 매장한 지 3년 되면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아. 근데 이 뼈가 흙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주위의 여건이나 흙이나 살아있을 때 영양 상태 등에 따라 다 다르거든. 선산 옮길 때 보니까 돌아가신 지 한 7, 80년 된 증조부부님은 완전 흙으로 돌아가셔서 채로 쳤는데 치아 하나 못 건져서 그냥 그 자리에 흙만 담아 이장했어. 반면 100년쯤 되셨을 고조부모님은 유골이 제법 있더라고. 얼마 전 옛 가야 무덤 발굴할 때 여자 3명은 1400년 되었는데 뼈가 다 있더만. 아마 아저씨도 아무리 조심했어도 뼈 좀 부셨을 거야. 그 뒤로 그 아저씨는 이모가 시간이 되실 때마다 같이 다니셨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아저씨가 도굴한 무덤 중에 좀 이상했거나 지피는 게 있는 곳을 찾아다니셨나봐. 가셔선 다정식으로 진홍굿이나 천도제를 따로 하신 건 아니고 원한이 그나마 약해서 다 약식으로 용서 빌었나 보더라. 정식 천도제 했음 그 아저씨는 거지가 됐을 거야. 그래도 이모 출장비 좀 나갔을걸? 이모가 시간이 안 되면 딴 이모가 좀 봐주시고, 그렇게 아저씨가 갔다 올 때마다 붙어있던 혼불들이 하나씩 줄었어. 그 아저씨가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이모네 집 많이 찾아온 사람 베스트 5 안에 들어. 그리고 나 대학 가서 또 봤어. 그때까지도 죽자 살자 이모를 찾아오더라고. 아저씨가 반가워해주시고 나도 알던 분이라 지금도 간혹 서울 가면 밥 얻어먹으러 가게 놀러가. 지금 70이신데 뭔 가게 하시냐고? 인사동에서 골동품 가게. 도굴꾼에서 장물아비로 전업하신 거 아닌지 의심스러움. 놀러가면 맨날 나보고 가게에 귀신 붙은 거 있나 봐달라고 땡깡이심. 마지막으로 아저씨가 도굴하다가 겪은 가장 무서웠다는 짧은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얘기를 끝낼게. 진짜 아저씨가 겪은 실화래. 도굴꾼 시절 경기도 용인의 어느 꽤 깊은 야산에 평소 찍어놨던 무덤을 따라갔다 해. 인적 하나 없는 새벽에 작업을 시작했대. 그 무덤은 비석의 글로 봤을 때 조선 후기쯤에 어느 대갓집 부인의 무덤이었다고 해. 원래 양반집 마님들 무덤이 따면 쏠쏠하대. 놀이개며 옷가락지, 은가락지, 비녀, 그런 작고 예쁜 물건들이 가격도 비싸고 옮기기도 쉽다고 하네. 탐침을 하고는 한 번도 도굴된 적이 없는 무덤이라 생각하고는 기분 좋게 작업을 시작했대. 그런데 무덤 옆구리를 파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무지 이상하더래.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무덤 옆구리를 다 파고 부장품을 꺼내려고 후레쉬를 입에 물고 머리를 관 속으로 들이미는데 아저씨 귀에 무덤 속에서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래. 나가!
아저씨는 혼이 빠져선 거의 굴러서 도망쳤고 그 뒤로 거의 6개월을 술만 먹고 사셨다네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57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도굴이었구나. 도굴꾼 아저씨의 이야기네요. 이게 도굴을 하면서 이제 업보를 쌓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뭔가 귀신한테 호닥이 혼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런 분들도 무당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사실 업보청산이죠. 네, 뭐 아무리 뭐 예를 지키고 자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 한들 결국에는 나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저기서 뭐 나름의 뭐 룰이 있고 예가 있고 범죄를 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경찰서 안 가면 다행이다. 춘천이모 시리즈 58편 청산과학부 미이라. 이 얘기는 19금이라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최대한 순화시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긴 내 얘긴 아니고 도굴에서 출연하신 현 인사동 골동품점 사장님이자 전직 전문 도굴꾼이셨던 분의 귀신과의 사랑 얘기임. 그러니까 그분이 30대이셨을 때 얘기래. 한 70년대였겠네. 난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얘기를 들은 건 불과 몇 년 전이야. 하루는 서울 종로에 볼 일이 있어 간 김에 아저씨 가게에 밥도 얻어먹고 가게에 뭐 비싸지 않고 예쁜 거 있으면 좀 업어오려고 갔어. 반갑다고 반겨주시는 아저씨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얘기를 하다 예전 도굴 현행범 시절 얘기가 나왔어. 아저씨 얘기 좀 생각해보세요. 나 인터넷에 귀신 얘기하는디 그때는 인터넷에 귀신 얘기나 좀 해볼까 하던 참이라. 아저씨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웃으시며 위도대에 가려져 있던 목걸이를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야. 나도 처음 본 물건이었어. 우와 겁나 이쁘다. 그건 여자 은가락지였어. 그것도 요즘 물건은 아니고 딱 보니 꽤 세월이 느껴지는 정말 장인이 제대로 정성껏 만든 물건이었어. 그 두툼한 은가락지는 표면에 정교하게 조각과 함께 칠보로 무늬가 입혀진 정말 귀해 보이는 반지였어. 그 반지에 가죽으로 끈을 만들어 다룬 수제 목걸이였어. 나는 우와 이쁘당 나 줘. 그러다 한 대 맞을 뻔했네. 아저씨가 그때부터 썰을 푸신 거야. 그 가게에서 유일하게 비매품이라는 그 반지에 얽힌 사연이야. 그 은가락지에 얽힌 사연을 얘기할 때는 그 아저씨 눈이 너무 진지했거든. 예전 아저씨가 어느 문중 선산에 갔었다고 해. 아저씨는 너무 그 문중 마크가 심하더란 거야. 문중 묘역에 갔더니 집안 후손 중에 묘를 지키던 사람들이 쫓아온 거야. 아저씨는 그냥 등산객인 것처럼 거길 벗어났다고 해. 등산객인 척하며 산을 들어갔는데 한참 들어가다 보니 한 무리의 무덤들과 마주치게 되었대. 그 산이 꽤 유서 깊은 가문의 문중 선산이었는데 아마 그중 한 집안의 무덤들로 보이더래. 그런데 그 산에 흩어져 있던 다른 집안의 무덤들과는 다르게 그 집안의 가족 무덤들은 아무리 봐도 그 산에 있던 딴 무덤들과는 다르게 관리가 덜 되어 있더래. 관리가 소홀하단 얘긴 거긴 인적이 그만큼 드물단 얘기니까 아저씨로선 나쁠 게 없었던 거야. 그래도 문중 사무소에 관리를 하던 곳이라 살펴보니 자기 같은 업자들의 손은 타지 않은 무덤들이었대. 그 중에서도 유독 동떨어져 묻힌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비록 그땐 이미 오래돼서 비석조차 희미했지만 묻힐 당시엔 상당한 규모로 호화롭게 묻혔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 무덤을 도굴하기로 마음먹은 아저씨는 숲에 숨어서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다고 해. 이윽고 야심해진 후 아저씨는 숲을 빠져나와 작업을 서둘렀어. 낮에 봐두고 미리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한 대로 바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고 오래되지 않아 관에 도달했다고 해. 이미 부식이 될 대로 된 관은 쉽게 부서져 뚫리게 되었고 아저씨는 그날의 수확을 위해 입에 후레쉬를 물고 들어갔어. 그러나 들어가선 불빛에 비친 관 속의 모습에 기겁을 하고는 자기가 도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대. 아저씨가 눈에 보인 관 속의 광경은 그로데스크, 그러니까 기괴하다 그 자체였대. 아저씨도 도굴 중에 유골이 남아있던 건 여러 번 봤지만 그 무덤은 그 수준이 아니었대. 유해가 있었던 거야. 아저씨는 심히 혼란스럽더래. 자기가 착각을 하고는 묻은 지 얼마 안 된 무덤을 잘못 판 거 아닌가 생각도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었다고 해.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는 호기심에 다시 한번 무덤 속을 천천히 살피게 되었는데 그 무덤의 주인은 하얀 수의를 입은 어떤 양반집 여인이었는데 놀랍게도 미이라화 되어 있더래. 자기도 떠드는 소문으로 간혹 썩지 않고 그렇게 미이라가 되는 경우가 있단 건 알고 있었는데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였어. 그리고 무덤 속엔 그 여인이 사용했던 건지 아니면 새 걸 넣어줬던지 꽤 부장품도 많이 보이더래. 특히 여인의 말라버린 손가락엔 아주 아름다운 고급 칠보 은가락지도 보였는데 그걸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수밖엔 없을 것 같더래. 아저씨는 그 순간 많은 갈등을 한 거야. 비록 팔자가 박복하여 남의 무덤에 손대고 사는 처지였지만 천성이 아주 모질고 악독하지 못했던 아저씨는 차마 미이라이긴 하지만 주인이 뻔히 보이는 그 무덤 속의 진기한 보물들을 고민 끝에 결국 손대지 못하고 다시 표기가 안 나게 잘 묻어준
준 후에 무덤에 죄송하다고 깊이 사죄드리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간 거였어.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은 시작되었어. 집에서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잠시 후 꿈인지 실제인지 모를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 꿈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아저씨 앞에 나타났다고 해. 벙 쪄서는 쳐다보고 있는 아저씨 눈앞에서 화사하게 웃던 여인은 아저씨께 다소곳이 큰 절을 올리더니 일어서선 다짜고짜 자신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하더란 거야. 과감한 동작과는 달리 부끄러운지 얼굴에 빨갛게 홍조까지 띄우면서도 요즘 여자랑은 달리 화장도 크게 안 한 선천적인 굉장한 미인이 나 좀 봐달라는 듯 눈앞에서 눈부신 나신을 보여주는데 아주 그냥 미치겠더래. 하긴 난 그 장면 묘사만으로도 충분히 미칠 뻔했는데 아저씨는 직접 보셨으니 오죽하셨겠어. 복도 많은 양반. 그러더니 아저씨에게 다가오더니 아저씨를 이불에 밀어 쓰러뜨리곤 탄생 순간의 모습으로 만들기 시작했대. 탄생 모습의 순간 표현이 골 때리네. 훌러덩 조선시대 여자 맞음. 그렇게 아담과 이브가 되어 서로의 살이 닿는데 그 매끈한 젊은 여인의 피부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지더래. 이때쯤엔 아저씨도 이성을 잃고는 폭발하여 폭주 기관차가 되었다고 해. 한바탕 일을 치른 후 잠시 휴식을 하곤 다시 부활의 기적을 맛봤고 그날 밤 아저씨는 새는 걸 포기해야 할 만큼 사망과 부활을 마음껏 맛보았다고 해. 아저씨는 도대체 이 시루째 굴러들어온 떡은 대체 누구냐고 생각했는데 아저씨 눈에 그 여인이 끼고 있던 낯익은 은가락지가 보이더란 거야. 그 가락지는 바로 전날 무덤 속에서 본 미이라 여인이 끼고 있던 그 반지더래. 그 미이라 유부녀가 생전의 모습으로 몇백 년 연계인 아저씨를 찾아온 거야. 아저씨는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아저씨는 직업이다 보니 원래 깊은 잠을 잘 못 잤대. 그러나 그날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푹 잤다고 해. 그리고 늦지막히 일어났는데 밤에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래. 그런데 꿈이 아니라 생각한 것이 자신이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더란 거지. 그리고 하나 걸치고 있던 빤스는 잔뜩 더러워져선 아저씨는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속옷을 빨면서 어제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본 거야. 바로 그게 말로만 듣던 기접이란 거구나 하고 그녀가 자기의 영면을 방해한 도굴범에게 복수하려고 찾아온 건가 생각하다 곧 그 생각을 지었어. 복수라기엔 너무 달콤하잖아? 그런 복수라면 나 격하게 환영일세.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더래. 그리고는 다시 밤이 되었어. 밤이 되니 은근히 기대가 되시더래. 오늘 밤도 찾아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일찍 목욕 재개까지 하시고는 그녀를 기다리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아 아쉬워하며 깜빡 선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잤을까. 잠결에 소리가 들리더래. 들어보니 젊은 여자가 자기를 부르고 있더래. 서방님. 눈을 떠보니 어제 그 여인이 또 다 벗은 모습으로 눈앞에 서선 자기를 내려다보며 웃으며 부르더래. 다 알지? 남녀관계에선 처음이 어려운 거야. 자, 그리고 쭉 넘어가고 그 후 한참 거사를 치르고 난 후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푹 자고는 깨어보니 자기 옆에 누워있던 여인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아저씨는 또 화장실에 가서 속옷을 빠셔야 했대. 그렇게 꿈같은 날들이 흘러갔어. 매일 그렇게 심히 과격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데미지도 있었대. 속옷은 너무 빨아 너덜너덜 빵꾸가 났고 시들 때도 없이 병든 닭처럼 졸고 사람들이 병 걸렸냐 물어볼 만큼 다크서클은 짙어지고 시도 때도 없이 쌍코피 터지고 하늘은 노랗고 눈은 초점이 맹하고 요즘 우리 떡만이 상태가 된겨. 떡만이는 이제 그 최근에 이 글에서 결혼했던 글쓴이 친구죠. 저기 좀 야한 얘기 썼다가 댓글로 폭탄을 한번 맞았던. 예. 그래도 너무 행복하더래. 그녀가 산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심하게 연상이신 누님을 사랑하게 된 거였어. 하지만 모든 만남은 필연적인 이별을 전제로 하는 것. 그렇게 애틋한 한국판 사랑과 영혼도 대단원에 막을 내릴 때가 찾아오고 만 거야. 그렇게 꿈같은 날이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대. 사실 두 사람은 그때까지도 별 대화가 없었다고 해. 하긴 뭐 주구장창 몸으로 얘기했으니. 그날도 한바탕 하신 후 나른한 몸으로 누웠는데 그날은 그 누님이 옷을 고쳐 입으시고는 아저씨를 깨웠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그러자 아저씨도 일어나 앉으셨다고 해. 그 여인은 다소곳이 앉아서는 자신의 얘기를 들려준 거야. 그분은 아마 인조임금 때 사람인 것 같았어. 그분이 했다는 말 중에 단서가 있더라고. 임금이 쫓겨나고 새 임금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 시집을 갔다는. 쫓겨난 임금은 연산, 광해 딱 둘뿐인데 연대가 맞는 건 광해뿐이더라고. 그분은 몰락한 양반가의 가난한 집 여식으로 태어났었다고 해. 어려운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행복하게 살았더래. 그러다 나이가 차서는 좀 빨리 시집을 가게 되었대. 가난한 집이라 입이라도 줄일 목적이었는데 시집이라도 잘 보내려고 그때만 해도 가문의 격은 다소 떨어지지만 만석군, 논밭을 가진 큰 부자 집안이었던 그 선산이 있던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 해. 그때만 해도 집안에서 맺어주면 얼굴도 모르고 중매로 결혼하던 그런 시절이잖아. 들리는 소문에 그 집에 하나뿐인 몸이 많이 약하고 아픈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신랑이었다고 해. 그렇게 혼례를 올리게 된 날 처음으로 신랑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신랑을 보곤 깊이 절망을 하였다고 해. 아픈 건 알고 있었지만 혼자선 부축 없이 혼례식도 못할 만큼 병색이 완연했단 거야.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는데 신랑도 들은 건 있어서 새색시에 옷을 벗기고 나름대로 용을 써봤지만 합궁은 이루어지질 않았다고 해. 그리고는 지쳐서 혼자 잠에 떨어져 버리더래. 그 여인은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는 박복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밤을 새웠다고 해. 그리고 새 날이 밝자 이렇게 한탄만 하다가 보낼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는 심기일전을 하여 힘을 내기를 한 거였어. 다음날 본 시어머니가 넌지시 묻더래. 둘이 초야는 치렀는지 말이야. 예전 여인들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아. 부끄러웠던 새댁은 앞으로 지낼 날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에 그래도 남편이라고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크게 기뻐하며 만족해하더래. 그리고는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야. 시집살이에 더해서 아픈 남편의 병수발까지 완전히 전적으로 떠안았는데 그래도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억척으로 일하고 정성으로 남편 병수발을 들었다고 해. 그래도 시집살이는 고되기만 하더래. 전형적인 우리나라 못된 시어머니 표본 같았던 시어머니는 쌓인 스트레스를 다 며느리에게 푸는 건지 매일 쥐잡듯 잡았고 새댁은 몰래 숨어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해. 듣는데 내 피가 거꾸로 솟더만. 그 와중에도 남편의 병은 점점 짙어만 갔다고 해.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썼는데도 차도가 전혀 없었던 거야. 그러자 자기 아들 병까지 며느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낫질 않는 거라며 타박을 한 거야. 그렇게 2년이 흘렀다고 해. 그때까지 남편도 몇 번 시도를 하고 새댁도 나름 노력을 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한 거야. 시집 온 지 2년이나 되었는데도 강제로 순결한 처녀였던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자꾸 왜 애가 안 서냐며 네가 잘못되어 그런 거라며 학대를 해댄 거야. 딱 보면 모르나? 지 아들 비읍시역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참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니야. 지하 12층에서 무슨. 그러다 시집간지 3년이 되어 가던 날 허무하게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 결국 한 번도 못한 채 말이야. 한 번도 못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나마 방패가 되던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의 학대는 말할 수 없이 더해졌다고 해. 안 봐도 그런 여자 뻔하잖아?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이미 아들도 죽고 후사도 없었던 여인은 그 집으로서는 그냥 며느리란 이름을 가진 남이었대. 화풀이 상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 몇 개월이 지난 거야. 그러던 어느 야심한 밤 잠들어 있던 방에 누군가 침범했더래. 자다가 너무 갑갑해서 눈을 떴는데 새댁의 눈앞엔 그 집 머슴 하나가 자신을 올라타고는 목을 조르고 있더래.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게 다시 깨어보니 자기 눈앞에 자기가 처마에 목을 맨 모습으로 매달려 있더래. 처음엔 무슨 일인지 자신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안 거야. 야, 이거 진짜 거의 뭐 조선시대 때 있었던 드라마다. 그 억울함의 극치. 그리고 몰래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서는 시어머니를 본 거야. 그제서야 자신의 죽음이 시어머니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의 죽음은 날이 밝아 일하는 노비들에게 발견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알게 되었다고 해. 이미 쓰일 용도가 하나도 없었던 며느리는 사악한 시모에 의해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가문을 위해 쓰이게 돼. 바로 열렬한 이름으로 말이야. 그 시절엔 여자가 남편을 따라 죽게 되면 천하의 열려라고 해서 나라에서 열려문도 세워주고 열려가 난 집안이라고 가문엔 정말 큰 영광이었던 거야. 그 시어머니는 집의 머슴에게 살인을 교사하게 되고 잠든 사이 목 졸라 죽이고선 처마에 매달아 살자로 위장한 거야. 남편을 먼저 보낸 여자가 슬픔을 견디다 못해 남편의 저승길로 따라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해서는 말이야. 참 기가 막힌다. 이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때 당시면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와, 무섭다. 그 계획은 성공하고 나라에선 크게 가문을 치하하고는 열려문도 세워졌더래. 그녀는 그걸 다 본 거였어. 그리고는 장례를 성대히 치러왔다고 해. 온갖 슬픈 척 가증을 떨면서 말이야.
그리고 그녀의 관 속에는 그녀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온갖 폐물들이 넣어졌고 선산에 매장이 된 거였어. 참 기구하지. 난 저 얘기를 듣고 크리넥스 한 박스 썼어. 그렇게 결혼 생활을 3년이나 하고도 단 한 번도 못하고 이름만 부인인 수처녀 귀신이 되신 거야. 굳이 남편이 죽고 바로 죽이지 않았던 건 혹시 죽은 아들의 손주나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살려두고 관찰했던 건데, 시간이 몇 달이 지나고 전혀 배가 불러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포기하고 죽인 거였어. 와, 졸라 무섭네. 그래도 하늘은 무서웠던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한을 풀어준다며 진홍굿도 크게 하고 천도제도 지냈지만 이미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 여인은 갈 길을 가지 않고 무덤 속에 숨어서 때를 기다렸어. 그리고는 원래 자손이 귀한 그 집에서 남은 남자들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었다고 해. 그 집 씨라면 복중 태아까지도 손댔다고 해. 그 못된 시어머니는 끝까지 안 건드리고 놔뒀대. 가문이 망하는 거 보라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야, 진짜 딱 그거네. 그 집안은 오래지 않아 완전히 멸문하게 되었대. 복수를 한 여인은 잡혀가는 게 너무 두려워 무덤에 숨어 살았다고 해. 그리고 죽은 혼이 떠나지 않은 시신도 썩지도 않고 미이라가 된 거였어. 자신의 얘기를 다 한 여인은 서방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는 저승에서도 잊지 않을 거라며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며 아저씨께 큰 절을 하더래. 이미 여자를 사랑하게 된 아저씨는 가지 말라고, 그냥 나랑 지금처럼 지내자고 했는데 여인은 고개를 흔들면서 아쉬워하더래. 자기도 그러고 싶지만 자기가 있으면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귀신과 함께하는 아저씨는 많이 아프게 될 거라며 이제 아무 원도 한도 없으니 훌훌 털고 벌 받으러 갈 수 있다고 하셨다고 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떠나면 미이라가 된 자기 시신은 급격히 먼지가 되어 사라질 거라며 아저씨 보고 1년 후에 다시 자기 무덤을 파서 폐물들을 챙겨 팔아 쓰시라고 말했어. 오, 참 이것도 희한한 경우다. 어떻게 이러냐? 그곳은 이제 자기에겐 아무 의미 없는 곳이고 거기 있는 폐물들은 값비싼 것들이지만 자기에겐 의미가 없는 거라며 서방님이 필요하신데 쓰시라고 하고는 반지를 보여주며, 다만 이 반지는 시집가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어머니가 미안함에 모든 돈 되는 걸 팔아 시집가는데 딸에게 주셨던 소중한 반지니까 그것만은 팔지 말고 간직해 주시다가 간혹 보시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더래.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졌다고 해. 그 뒤 아저씨는 이제나 저제나 다시 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완전히 저승에 가셨는지 그 뒤론 한 번도 보질 못하셨다고 해. 그 뒤로 1년 후 아저씨는 다시 그 무덤을 도굴하셨대. 근데 기분이 불안한 게 아니라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설레더란다. 무덤 속은 그 여인의 예언대로 옷까지 부스러기만 남곤 텅 비었더래. 그리고 여러 종류의 값진 폐물들이 있었는데 아저씨는 손가락 위치에서 그 칠보 은가락지를 가장 먼저 소중히 꺼내어 갈무리했고, 거기에서 나온 각종 폐물들을 처분한 돈은 아저씨 도굴 인생 베스트 3에 드는 대박이었대. 뭔가 말이 이러니까 이상하다. 베스트 3 안에 드는 대박. 당첨되셨네. 그 얘기를 하며 아저씨는 그리움 가득한 아련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이 다음에 저승 갈 때 가지고 가서 만나면 다시 끼워줄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날 그 얘기를 듣는데 아저씨가 꽤 멋져 보이더라고. 무덤만 잘 파는 도둑으로만 생각했거든. 이 다음에 죽을 때 그 여인이 마중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먼저 가신 아줌마랑 만나서 싸움 나면 어쩔 거냐 했다가 딱밤한대 맞음. 여인 떠나보낼 때 그냥 보냈냐고. 두 분이 언젠간 꼭 만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춘천이보 시리즈 58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도굴꾼 아저씨의 그 다른 이야기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그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시리즈에서 소개될 법한 소재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뭔가 귀신하고 뭔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 여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굴은 안 됩니다. 이 아저씨가 뭐 그 운이 좋은 거지 뭐 도굴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보통은 이제 저주받아서 죽죠. 예.